살을 내는 듯한 부풍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부짖던 그 야심한 시각. 나는 기어이 사내의 차가운 발목을 잡아 내 안방 문턱 안으로 끌어당기고야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시신을 옮기는 도굴꾼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 뻣뻣하게 굳은 몸뚱이를 아랫목으로 밀어넣는 내 심장은 쿵쿵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남녀가 유별하고 과부의 문지방은 호랑이 아가리보다 무섭다 하였거늘 소복을 입은 청상과부가 외간 남자를, 그것도 다 죽어가는 거러지를 제 침소에 들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멍석마리는 고사하고 가문의 먹칠을 했다 하여 자결을 강요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었다. 허나 손끝에 닿는 노인의 살가죽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음장 같았고 문 밖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초가삼간을 집어삼킬 듯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기에 나는 예법이니 정절이니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따지기보단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겨 이 사단이 나고야 만 것이었다. 방 안으로 들여놓은 노인의 몰골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어 헝클어진 백발은 삭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누더기 옷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갈비뼈는 가쁜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 빠진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털어넣고 부직갱이로 재를 헤집어 불씨를 살려내느라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쏟으면서도 혹여나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 이웃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방문 틈을 헌옷가지로 틀어막는 치밀함까지 보여야 했다. 아궁이가 달궈지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방으로 돌아온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시집 올 때 해왔으나 남편이 일찍 죽어 한번 덮어보지도 못한 목화솜. 이불을 꺼내어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의 몸 위로 덮어주었으나 이미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쉬이 물러가지 않아 노인의 입술은 여전히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은 불과 반시 전 문 밖에서 둔탁하게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만 해도 나는 그것이 거센 바람에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꺾인 소리라 여겼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사방이 은백색으로 뒤덮인 마당을 내다보았을 때 눈 속에 파묻힌 거적대기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다가간 그곳에는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고 흔들어 깨어보아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를 보며 나는 순간적으로 갈등의 밑에 빠져들었다. 마을 어귀의 주막집 개도 얼어 죽지 않으려고 부뚜막 밑을 파고드는 이 엄동설 안에 사람을, 그것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문전박대하여 얼어 죽게 만든다면 내 평생 그 원혼이 꿈자리에 나타나 목을 조를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해왔던 것이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대로 잠들면 영영 못 깨어납니다. 나는 노인의 꽁꽁 언 손을 내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쉼없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갈에 끓는 듯한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호롱불 아래 비친 노인의 얼굴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은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굽게 담은 인매에는 삶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고집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문득 이 노인이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혹은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리는 지아비가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상상에 잠기기도 하였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다잡아야 했다. 지금 내 처지에 남의 사정을 헤아릴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과부 주제에 객사 직전의 거린을 방 안에 들이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아랫목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노인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혈색이 도는 듯하였으나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헛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어 나의 애간장을 태웠다. 춥다. 너무 춥구나. 거기가 어디냐.
노인의 잠꼬대는 마치 저승 문턱을 넘나드는 망자의 절규처럼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차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아내고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르며 지극정성을 다하였다. 남녀가 한 방에 있으되 살이 닿지 않도록 노인과 나 사이에 베개를 괴어 선을 그어 놓았지만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퀴퀴한 냄새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죽은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벽장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용서를 빌고 또 빌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새벽. 밖에서는 눈보라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나는 피로에 지쳐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하며 노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어느 순간 노인의 호흡이 평온해지고 뒤척임도 잦아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허기와 한기에 몸을 웅크린 채 나는 노인의 발치께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따뜻한 봄날 꽃피는 언덕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 눈송이가 쏟아져 내려 내 앞치마에 가득 쌓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집 문을 뚫고 들어와 내 눈꺼풀을 간지럽힐 때 나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기도 전에 내 시선은 본능적으로 아랫목을 향했으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가지런히 개어놓은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어르신? 나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밤새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던 나는 혹시나 노인이 밤새 숨을 거두어 어디 구석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헛간과 뒷간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어젯밤 내 손으로 살려낸 그 노인이 그토록 위중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을 장롱에 넣으려고 들어올리는 순간 묵직한 무언가가 방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주먹만 한 크기의 누런 덩어리였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든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그것을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딱딱하면서도 뭉근하게 들어가는 그 느낌. 그것은 분명한 황금이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금덩이가 바로 어젯밤 그 죽어가던 거러지가 누워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금덩이를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나의 가상한 마음을 어여삐 여겨내린 상이거나 아니면 요물이나 도깨비가 나를 홀리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금덩이를 치마폭에 감추었다.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만약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금덩이가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과부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거니와 관아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형수님 계시오? 밤새 별일 없으셨소?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는 바로 시동생인 김서방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호시탐탐 내가 살고 있는 이 초가집과 얼마 되지 않는 밖에길을 노리고 있는 그는 평소에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다가 꼭 무슨 꿍꿍이가 있을 때만 찾아오곤 했다. 나는 황급히 금덩이를 장롱 깊숙한 곳,
소미불 사이에 밀어넣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열었다. 어인일이신가? 이 아침부터 애써 태어난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서방은 살인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오며 마당을 휘둘러 보더니 묘한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어 와봤소. 헌데 마당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다 무엇이오? 꼭 누가 들어왔다 나간 것 같구려. 그의 시선은 예리하게 마당 한 구석,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희미한 흔적을 쫓고 있었다. 밤새 눈이 계속 내려 발자국이 덮였으리라. 안심했던 나의 불찰이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애써 감추려 노력했다. 발자국이라니요? 밤새 바람이 거세어 문 밖 출입도 못하였는데 나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지만 김서방의 눈빛은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이상하네. 방 안에서 웬 낯선 산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형수님, 혹시 밤손님이라도 다녀가신 게요?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의 말투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화를 냈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까 두려워 꾹 참아야만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에 들려있던 그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황금 덩어리가 장롱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부풍한 설이 몰아치던 밤, 찰나의 자비심이 불러온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된 내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서방이 뱉어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팍에 꽂혔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으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다가는 저 승냥이 같은 시동생에게 덜미를 잡힐 것이 뻔하였기에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표정을 굳히며 짐짓 호통을 쳤다. 도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밤새 눈보라에 문풍지가 떨어 건너방 아궁이 연기가 넘어온 것을 두고 산의 냄새라니요. 형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서슬퍼런 꾸짖음에 김서방은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방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고 특히 내가 필사적으로 등지고 서 있는 장롱 쪽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어 내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혀를 차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리더니 형수님 정조가 곧 우리 가문의 명예인이 드리는 말씀이요. 부디 딴 마음 먹지 마시고 몸 조심하시오. 나는 기분 나쁜 경고를 남기고는 침 뱉듯 바닥에 가래를 칭뱉고 살인문을 나섰는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김서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고 솜잎을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덩이를 꺼내 들었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물건은 요사스러운 빛을 뿜어내며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금덩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여겼으나 날이 밝고 이성이 돌아오니 이것은 복이 아니라 내 목숨을 참할 올무이자 재앙의 불시임이 분명해 보였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이런 거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는 도둑으로 몰리거나 혹은 정분을 통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가 주리를 틀릴 것이 자명했기에 나는 이 흉물을 차라리 우물에 던져버릴까 하는 충동마저 잃었으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내 처지에 차마 그럴 수는 없어 가슴만 치며 통탄할 뿐이었다. 금덩이의 무게는 단순히 쇠붙이의 중량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탐욕이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압박감이 되어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나는 이 위험한 물건을 집안 어디에 두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부엌 아궁이 밑바닥을 파내어 묻기로 결심하고는 호미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누가 볼세라 힐끔거리며
흙을 파내는 내 모습은 영락없이 죄를 지은 죄인의 몰골이었고 호미 끝에 걸리는 돌멩이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몇 번이고 동작을 멈추어야 했다. 깊게 구덩이를 파고 금덩이를 헝겊에 겹겹이 싸서 묻은 뒤 그 위에 흙을 덮고 아궁이 재를 뿌려 감쪽같이 위장하고 나서야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부엌 바닥 아래 묻힌 그 황금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거리며 내 발바닥을 통해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만 같아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오금이 저려왔다. 이제 나는 내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발을 뻗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편 내 집을 나선 김서방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대낮부터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주모와 동네 왈패들에게 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내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 글쎄 그 조신하던 형수님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니까. 방 안에서는 퀴퀴한 사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마당 눈밭에는 큼지막한 발자국이 어지러운데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김서방은 침을 튀겨가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떠벌렸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살을 붙여가며 쑥떡 공론을 벌이니 어느새 나는 밤마다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음탕한 계집이 되어 있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가면 안악들이 수군대다 뚝 그치고 싸늘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고 지나가던 사내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훑어보는 통에 나는 바깥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거나하게 취한 김서방이 들이닥쳤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건달 두어 명을 대동하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나오시오. 내 오늘 기어이 그 방 안에 숨겨둔 놈을 찾아내고야 말겠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니 썩 나와서 이실직고 하시오. 나는 부들부들 떨며 방문을 열고 나갔으나 김서방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아 보였다. 그는 내가 말릴 새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발로 차서 열어젖혔고 건달들은 킬킬거리며 헛간과 뒤줄을 뒤지기 시작했으니 내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 무슨 행패입니까? 남편 잃은 형수에게 이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울부짖으며 앞을 가로막았지만 김서방은 거칠게 나를 밀쳐버렸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김서방은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내어 방바닥에 내팽개쳤으나 당연히 사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그가 기대했던 값나가는 물건 또한 보이지 않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 듯했다. 그는 벽에 걸린 죽은 형님의 위패조차 건드리는 패륜을 서슴지 않았는데 나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아 부엌에서 식칼이라도 들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힘없는 여인네가 셋이나 되는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저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김서방은 씩씩거리며 방 안을 맴돌다. 내가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장독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사내가 없다면 재물이라도 숨겨둔 게요. 요새 형수님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걸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부엌 쪽을 향할 때마다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김서방은 허탕을 친 분풀이로 마당에 놓인 장독 뚜껑을 열어 된장을 한 움큼 퍼서 바닥에 패대기 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두고 보시오. 내 눈은 못 속입니다. 며칠 전 밤에 이 집 담을 넘던 그림자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그자가 두고 간 것이 돈인지 아니면 정표인지 내 반드시 찾아내어 형수님을 관아에 고발하고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오. 그는 마치 내가 훔친 물건이라도 숨기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협박을 가했는데 사실 그가 노리는 것은 내 정조가 아니라 이 초가 삼간과 문전옥답 면마직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뒤 깨진 장독 조각과 흩어진 옷가지들이 널브러진 마당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공포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다음 날 아침 쇠한 눈으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불길 속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마치 내 운명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육모방망이 소리가 들려왔다. 죄인 조씨는 썩 나와 오라를 받아라. 나는 귀를 의심하며 솥뚜껑을 떨어뜨렸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도 산산조각이 났다. 김서방이 기어코 이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내가 밤손님을 끌어들여 가문의 재물을 빼돌리고 통정했다는 거짓 고변을 관아에 올린 것이 분명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은 사납게 나를 낚아채어 마당으로 끌어냈고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구경을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과부 혼자 살면서 별일이 다 있구만. 주추 젊은 과부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내 귀를 찔렀고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포졸 대장이 내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들게 하더니 호통을 쳤다. 네 2년 시동생이 네 방에서 외간 남자의 흔적을 보았다 하였고 네가 최근 수상한 행동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관아에 가서 네 죄를 낱낱이 고하여라. 나는 결백을 주장하려 입을 열었으나 그때 김서방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 곧장 아궁이 쪽으로 다가가 부직갱이로 죄를 헤집기 시작했다. 나으리, 여기입니다. 인연이 훔친 작물을 여기 숨긴 게 분명합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으나 포졸들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김서방은 의기양양하게 아궁이 밑바닥을 호미로 파헤쳤고 이내 툭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그의 손에 들려 나왔다. 헝겊이 벗겨지고 누런 황금 덩어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포졸들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이것 보십시오. 이 가난한 년이 어디서 이런 금덩이가 났겠습니까? 필시 도둑질을 했거나 도적놈과 내통하여 받은 작물이 틀림없습니다. 김서방의 외침은 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황금은 나를 살려준 은인의 보답이 아니라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차가운 포승줄이 내 손목을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위도 쇠도 아닌 바로 탐욕이 씌워준 누명의 무게라는 것을. 관아로 끌려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향하는 형극의 길과 다름없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푸르게 질려 있었고 신발 한 짝 잃어버린 맨발은 얼어붙은 흙바닥에 쓸리고 찢겨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배어 나왔으나 육신의 고통보다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길가에 늘어선 구경꾼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아냥거림이었다. 평소에는 아이고 젊은 과부가 고생이 많네 하며 혀를 차던 이웃집 할멈도 가끔 시래기라도 얻으러 오면 범을 얹어주던 건어물전 안악 지금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코를 싸쥐거나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세상에 얌전한 줄 알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먼. 금덩이라니 도둑놈이랑 붙어먹어도 단단히 붙어먹었어. 바람결에 스치듯 들려오는 그들의 쑥덕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무방비한 내 심장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고 나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치욕감에 고개를 떨구었으나 포졸은 억세게 내 뒷덜미를 잡아채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관아의 소슬 때문이 위압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내 가슴은 공포로 쪼그라들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삼지창 깃발이 겨울바람에 표독스럽게 펄럭이고 있었고 대문 양옆을 지키는 나졸들의 서슬퍼런 눈빛은 죄 없는 사람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포졸들은 나를 형틀 앞 거친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무릎이 깨지는 고통에 신음할 새도 없이 죄인, 고개를 숙여라 하는 호통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내 시야에는 달아빠진 내 치맛자락과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그 원수 같은 금덩이만이 들어왔다. 관아의 뜰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서 그 황금 덩어리는 야속하게도 찬란한 빛을 발하며 주위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지옥에서 올라온 도깨비불처럼 보였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호피가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둥그렇게 살이 찐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사또는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기보다는 탐욕에 찌든 장사치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금덩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사또의 옆에는 김서방이 읍소를 하며 서 있었는데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 눈물까지 짜내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인연이 제 죽은 형님의 정절을 지키기는커녕 외간 남자와 통정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작물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이 패륜녀를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으나 그 속에는 형수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재물을 독차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갤리를 틀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또가 탁자를 탁 치며 몸을 일으키자 관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내 인연 듣거라. 시동생의 고변에 따르면 네가 밤에 외간 남자를 방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자가 누구이며 이 금덩이는 어디서 훔친 것이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네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질을 가할 것이다. 사또의 호통 소리에 나는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 얼어 죽어가는 늙은 거지를 발견하여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 방으로 들여 몸을 녹여주었을 뿐입니다. 이 금덩이는 다음 날 아침 그 노인이 사라진 자리에 놓여있던 것으로 저 또한 그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나이다. 나의 필사적인 항변의 사또는 코웃음을 쳤고 좌우에 늘어선 이방과 형방 또한 비웃음을 흘렸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로구나. 다 죽어가는 거러지가 황금을, 그것도 집 한 채 값도 넘을 법한 이런 큰 금덩이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냐? 그리고 그걸 하룻밤 재워준 값으로 놓고 갔다고? 내년이 우리를 삼척동자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사또의 비아냥거림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나 그것이 명백한 진실이었기에 나는 달리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진실이 옵니다. 나으리, 하늘의 맹세코 거짓이 아니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을 땅에 닿으며 절규했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나의 진실은 그저 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거짓말로만 들릴 뿐이었다. 매우 쳐라. 전연의 주둥이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험상궂게 생긴 형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곧이어 두 다리가 묶이고 형틀에 매달린 채 굵은 몽둥이가 내 종아리와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탁, 억, 탁. 뼈와 살이 타격당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살점이 찢어지고 핏물이 튀어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다 못해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으악,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사또가 탁자 위에 금덩이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내 죄를 밝히는 것보다 이 주인 없는 황금을 관아의 창고로, 아니 자신의 곳간으로 옮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내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부풍한 설 몰아치던 밤, 그 앙상한 노인을 살리려 했던 나의 자비심이 어찌하여 이런 참혹한 형벌로 되돌아왔단 말인가. 차라리 그때 모른 척 눈을 감고 방문을 걸어 잠갔더라면 그 노인이 문 밖에서 얼어 죽어 귀신이 되었을지언정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잠들었을 것이 아닌가. 후회와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김서방은 형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나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훔친 것이라 실토하시오.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 아니오? 그의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처럼 들려왔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독한 년이로다. 저리 맞고도 실토를 하지 않다니. 사또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손짓을 했다. 일단 하옥시켜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문초하여 죄를 물을 것이니 그 금덩이는 증거물로 압수하여 관아 내탕고에 보관하도록 하라. 결국 사또의 명령 한마디에 판결은 유보되었고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가 차가운 옥사에 처박혔다. 쇠창살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감옥 안에 메아리 쳤고 곰팡내 나는 집단 위에 쓰러진 나는 온몸을 휘감는 통증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유일한 벗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안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굳어 옷가지가 살에 달라붙는 고통 속에서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지난 밤을 떠올렸다.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정말 사람이기는 했을까? 아니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온 악귀였을까? 그가 남긴 황금은 탐관오리의 손에 넘어갔고 시동생은 재산을 가로챌 생각에 들떠 있을 것이며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했다. 어르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메마른 입술 사이로 원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피 묻은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감옥의 정막을 깨고 옆방 죄수가 혀를 차며 말을 걸어왔다. 쥐쥐, 젊은 처자가 무슨 죄를 지어 저리 모진 꼴을 당했나. 들어보니 황금 때문에 사단이 났다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죄수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었지만 목소리만은 묘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가만히 있었지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허나 진정 하늘이 내린 복이라면 그게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걸세. 좀 더 견뎌보게나. 알 수 없는 위로를 던지는 그의 말에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집단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부여잡고 억울해서라도 죽을 수 없다는 오기를 품기 시작했다. 관아의 깊은 밤 사또의 방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서방과 사또가 마주 앉아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듯했다. 자네 덕분에 큰 건수를 올렸네 그려. 그 금덩이는 나라에 바치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 자네 수고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입만 다물고 있게. 사또의 은밀한 제안에 김서방은 비굴하게 웃으며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으리. 형수녀는 어차피 마을에서 얼굴 들고 살기 글렀으니 적당히 곤장 몇 대 더 쳐서 내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집터와 밭은 제가 알아서 처분하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압수된 금덩이는 사또의 비단 보자기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황금의 밑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탐욕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동이 트자마자 옥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의 쪽잠을 깨웠고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다시금 관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밤새 내린 서리는 마당의 흙바닥을 더욱 딱딱하게 얼려놓아 무릎이 닿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으나 육신의 아픔보다 더 끔찍한 것은 단상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사또의 저 승냥이 같은 눈빛이었다. 어젯밤의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붉게 상기된 얼굴의 사또는 탁자 위에 놓인 금덩이를 어루만지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 잡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는 포식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곁에 선 시동생 김서방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오. 오늘이야말로 저 패륜녀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오. 라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을 들어 하늘을 원망스레 쳐다보았으나 무심한 겨울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기만 할 뿐 그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 죄인 조씨는 듣거라.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냐. 네 죄를 자복하고 훔친 작물에 출처를 댄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하였거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셈이냐. 사또의 호통이 고막을 때렸으나 나는 찢어진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허나 도둑이라는 오명만은 쓰고 죽을 수 없사옵니다. 나의 쉰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으나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형리들에게 손짓했다. 전현이 매맛을 덜 보더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전현의 정강이가 부러질 때까지 다시 매질을 시작하거라. 형리들이 몽둥이를 치켜드는 순간 나는 질끈 눈을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멈추시오. 그때였다. 관아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고 몽둥이를 들었던 형리들의 손도 허공에 멈춰 섰다. 대문 밖 인파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꼴이었다. 헝클어진 백발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한 손에는 썩은 지팡이를 짚은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 눈보라치던 밤 내 방 아랫목에서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거린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어르신? 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귀신이 되어 사라진 줄 알았던 그가 제 발로, 그것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를 막았다. 에이, 제 재수없게 웬 미친 거러지가 신성한 공당에 난입하는가.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김서방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소리쳤다. 사또 나으리, 저놈입니다. 저놈이 바로 형수방에서 나온 그 놈팡이입니다. 제 발로 죽으러 왔구려. 저놈과 형수년이 한통 속이니 둘 다 잡아 족치면 금덩이의 출처가 밝혀질 것입니다.
김서방은 쾌재를 부르며 노인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내며 포졸들을 제지했다. 호우, 내 놈이 바로 그 황금을 놓고 갔다는 장본인이냐? 꼴을 보니 제 밥벌이도 못하게 생겼는데 황금은커녕 엽전 한 뼘이나 있겠느냐. 필시 전연과 짜고 치는 도둑놈 패거리에 우두머리가 틀림없겠구나. 노인은 수십 개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사또 앞까지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죽어가던 그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기세에 눌려 사또조차 흠칫하며 몸을 뒤로 뺐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 밥벌이는 못해도 내 물건은 알아볼 줄 아오. 사또, 그 탁자 위에 놓인 금덩이를 좀 보여주시구려. 내 잃어버린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소. 사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관아의 압수물을 보여달라니. 내 놈이 훔친 것이 아니라면 이 금덩이에 내 놈 이름이라도 써붙여 놓았다는 말이냐. 사또의 조롱의 관아 마당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받아쳤다. 이름은 없으나 주인을 증명할 표식은 있는 법이요. 사또, 눈이 침침하지 않다면 그 금덩이의 밑바닥을 한번 뒤집어 보시오. 거기에 아주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을 것이요. 노인의 말에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금덩이를 집어들었다. 그저 매끈한 황금 덩어리로만 보였던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사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침 햇살이 금덩이의 밑면을 비추는 순간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미세한 음각이 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사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도둑이나 장사치는 결코 새길 수 없는 왕실의 상징인 봉황 문양과 함께 상이라는 글자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임금이 하사한 물건임을 뜻하는 그 누구도 감히 도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식이었다. 이것이 어찌? 사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서방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그저 흠집이 난 것 아닙니까? 하며 다가갔지만 사또는 금덩이를 떨어뜨릴 듯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노인이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을 훌렁 벗어던졌다. 낡고 더러운 거적대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푸른 관복이 드러났고 허리춤에서는 묵직한 마패가 꺼내져 높이 치켜들려졌다. 5마리의 말이 그려진 그 마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관아 마당의 공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부정을 저지른 탐과 놀이들은 썩 꿇어라. 우렁찬 함성이 관아를 가득 채웠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놀라움과 환호 속에 엎드려 기를 셌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처박혔고 김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다. 형리들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버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위세 등등하던 자들이 누더기 노인, 아니 암행어사 나으리의 한마디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어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사또를 꾸짖었다. 내 이놈,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여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고 재물을 탐하였으니 내 죄가 하늘에 닿았다. 저 금덩이는 내가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내려오며 비상시에 쓰고자 지니고 있던 군자금이다. 폭설의 길을 잃고 죽어가던 나를 구한 것은 저 여인이거늘 내 놈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으니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사또의 호통에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아이고, 어사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도둑을 잡으려는 충정이었을 뿐 어사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어사또의 시선은 이제 김서방에게로 향했다. 김서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을 기며 읍소했다.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사또가 다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형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나 어사또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이놈, 내 형수가 너를 자식처럼 아끼지 않았더냐? 형이 죽고 홀로 된 형수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가문의 재산을 탐하여 형수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니 내 놈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어사또의 손짓 한 번에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김서방을 포박했다. 그들의 관복이 벗겨지고 오라에 묶여 형틀 앞에 무릎 꿇려지는 모습은 실로 통쾌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또는 단상에서 내려와 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는 손수 내 포승줄을 풀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 춥고 어두운 방 안에서 내가 닦아주었던 그 얼굴, 그 눈빛이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신분을 밝힐 수 없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병고를 겪게 하여 미안하오. 내 은혜를 갚으려 남겨둔 것이 도리어 부인에게 화가 되었으니 내 불찰이 크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고 어사또는 조용히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때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조씨 부인 만세.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사또와 김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끌려갔고 나는 어사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비치는 관아 마당. 그 한가운데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인, 아니 어사또가 내게 건넨 그 금덩이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세상을 비추고 진실을 밝혀낸 찬란한 정의의 등불이었다. 어사또는 내게 금덩이를 다시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부인의 선한 마음이 빚어낸 결과요. 받으시오. 이제 이 황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인의 정당한 재산이요. 묵직한 황금이 다시 내 손에 쥐어졌다. 차가웠던 그 쇳덩이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느껴졌다. 그것은 어사또의 체온이기도 했고 벼랑 끝에서 나를 지켜준 하늘의 온기이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을 가슴에 품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겨울밤이 끝나고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듯 관아를 뒤흔들었던 그날의 소동이 가라앉자 고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어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로 탐욕스러운 사또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형수를 모함하여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김서방은 곤장 100대를 맞고 관노비로 전락하여 멀리 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끌려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 뒤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인과응보여 사필귀정이라 며 혀를 찼으나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비록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였으나 한때는 한 식구였던 이가 탐욕에 눈이 멀어 파멸해가는 꼴이 그저 더덥고 처량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사또는 떠나기 전 내게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하며 부인의 고귀한 성심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목숨을 부지하고 왕명을 받들 수 있었겠소. 이 황금은 나라에서 내리는 포상이니 부디 거절치 말고
받아주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내 손에 남겨진 그 묵직한 황금 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숙제와도 같았다. 좁은 초가집 안방에 놓인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으로 지새웠다. 이 큰 재물이면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으며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을 터였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나에게 그런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 노인이 아니 어사또 나으리가 백성을 굽어 살피는 마음으로 남기신 것이니 마땅히 그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며칠간의 장고 끝에 결심을 굳히고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이 생전에 남긴 가난한 이웃들에게 거준 곡식이며 푼돈들이 적힌 치부책이었는데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아궁이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나는 읍내의 땅 투기꾼들과 거간꾼들을 불러 모았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황금 과부가 땅을 사들인다는 소식에 온 고을이 들썩거렸다. 사람들은 내가 벼락부자가 되어 대지주 노릇을 하려 한다며 수군거렸으나 나는 개의치 않고 고을에서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황무지와 소작료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문전옥답들을 모조리 사들였다. 그리고는 마을 어귀에 방을 붙였다. 금일부터 이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에게는 도지를 받지 않을 것이며 수확한 곡식은 온전히 농사지은 이의 몫으로 돌릴 것이다. 또한 집 없는 이들에게는 묵을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니 누구든 찾아오라. 이 파격적인 선언은 고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쭈뼛거리던 농부들이 하나둘 내 집으로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나는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몫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때 쓰러져가던 초가 삼간이었던 내 집터는 이제 구유런이라는 현판이 걸린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모해 있었다. 나는 비단옷 대신 여전히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솥에 불을 떼어 죽을 끓이며 갈 곳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거두어 먹였다. 내 집 문턱은 밤낮 없이 열려 있어 지나가던 과객이나 구걸하는 거지들이 언제든 들어와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청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과부조씨라 부르지 않고 활인 할머니라 부르며 칭송했으나 나는 그 호칭이 부끄러워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가끔 마당에 나와 멍석을 깔고 앉아 밥을 먹는 거지들의 모습을 볼 때면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내 방에 누워있던 그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곤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구유런의 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다. 마당 한켠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던 훈장님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어찌하여 그리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기다리시는지요? 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황금이 따뜻한 밥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을 그분께서 어디선가 보고 계실까 하여 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시 보고 계실 겁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그분께 전하는 부인님의 답장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뉘엿뉘엿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의 공포와 억울함은 이제 희미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내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다.